안녕하세요. 수놓으며 책수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끝나가고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조금은 시원해진 바람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술을 놓거나 책 읽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한여름에 읽었으면 더 좋았을 소설이었을 텐데요. 타이밍은 좀 늦었지만 아직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으니까 더 늦기 전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예스24 인터넷 서점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를 투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1위부터 5위까지 그 작가 중에 아는 작가가 한 명도 없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는데요. 제가 요즘 너무 젊은 작가들의 책을 안 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중에 1위를 차지한 조예은 작가님의 책 3권을 구입했습니다. 3권을 다 구입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마침 치즈 이야기라는 단편집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 책 속에 칵테일 러브 좀비, 트로피컬 나이트를 잇는 여름 테마파크 오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3권을 묶어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조예은 작가님에 대해서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3권을 다 읽은 지금 짧은 결론을 말하자면요. 조예은 작가님은 단편 소설집을 딱 3권 내셨더라고요. 제가 산 그 책들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장편 소설을 더 많이 내신 작가였어요. 그래서 단편집만 3권 읽으니까 장편 소설 하나쯤 읽었으면 더 작가님에 대해 더 잘 알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 단편집들은 소위 말하는 조예은 월드로 진입하기 좋은 책들이었습니다. 아직 읽을 수 있는 조예은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건 즐거운 독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장편 소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단편 소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예은 작가님의 책은 처음 읽어보는 건데요. 조예은 작가님은 90년대생으로 오컬트, 스릴러, 공포 등의 장르 문학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낸 순서대로 칵테일 러브 좀비, 트로피컬 나이트, 치즈 이야기 이렇게 순서대로 읽었는데요. 처음 읽었던 칵테일 러브 좀비가 확실히 제일 이미지도 강렬하고 젊은 감각이 가장 많이 드러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은 안전가옥이라는 출판사의 안전가옥 쇼트 시리즈 중 한 권입니다. 시리즈 이름처럼 짧은 소설들을 엮어낸 책들로 이 안전가옥 시리즈는 동시대에 공감되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장르적 쾌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주로 엮는 것 같았습니다. 이 책에는 조예은 작가님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버랩 나이트라는 작품이 실려 있었는데요. 타임리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던 만큼 탄탄한 이야기와 장르가 결합하여 쾌감을 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책을 훑어서 이야기해보자면요. 출판 순서대로 첫 책,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책이 가장 흥미로웠고요. 읽으면서 내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소설가가 꿈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오컬트나 스릴러를 쓰고 싶어 했거든요. 물론 그게 읽는 즐거움이 쓰는 괴로움보다 낫다는 걸 깨달은 후에 깨끗이 포기했지만요. 그런데 사실 조예은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나도 다시 이런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기는 했습니다. 이 책은 판형도 작고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요. 이 책을 읽은 후에는 마치 너무 맛있는 에피타이저를 먹어서 입맛이 살아나서 다음 요리가 기대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트로피컬 나이트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재밌었습니다. 제목처럼 무더운 여름밤에 친구들과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실린 단편들이 중간쯤 되자 조금 식상해진 느낌도 들었어요. 내가 너무 기대를 했나?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처음에 읽었던 책이 너무 강렬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치즈 이야기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최근에 낸 책이기도 하고 조금 더 재밌고 숙성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치즈 이야기는 기대했던 마음 그대로 어쩌면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기대에 충족된 점도 있었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단편만 계속 읽었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확장시켜서 깊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책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단편집이니까 이 여러 단편들을 제 마음대로 좀 분류를 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혜은 작가님의 작품에서 많이 보이는 건 가족의 문제였어요. 그 안에서도 특히 가정폭력, 어른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에게 행하는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칵테일 러브 좀비 책에 실린 초대라는 단편에서는 먹기 싫다는 회를 억지로 아이에게 먹여서 17년 동안이나 목안에 가시가 박힌 채 살아가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가시는 사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의 강요에 가시가 박힌 채 살게 된 여성은 이어 어른이 되어서는 애인에게 정신적인 폭력에 시달립니다. 물론 그것을 거부하려는 순간 물리적인 폭력으로도 이어지고요. 여기서 조혜은 작가님이 좋아지는 건 폭력을 당하는 이가 그 폭력을 당하고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폭력에 대한 답을 찾아냅니다. 그게 잔인한 방식의 복수든 폭력을 당하던 당사자는 그대로 주저앉거나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에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에 실린 타임리프의 형식을 빌려온 오버랩 나이프라는 작품도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미래로, 다시 또 미래에서 과거로 끝없이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식으로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아주 절망스러운데요. 그래도 등장인물들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 순간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눈물겨운 이야기였습니다. 트로피컬 라이트에 실린 새행 쿠스쿠스란 단편도 인상이 깊었는데요. 주인공은 성적에서부터 모든 것이 완벽한 사촌언니와 늘 비교당하면서 크게 됩니다. 엄마는 사촌언니의 엄마인 고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무조건 그 언니보다 자신의 딸이 잘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학원에 보내고 모든 것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주인공을 키웁니다. 그리고 아마도 흔히 들었을 텐데요. 이 모든 건 너를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공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엄마 지인의 소개로 나중에 사립학교에 취업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상사에게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엄마에게 토로했는데 엄마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딸을 절대 그만두지 못하게 합니다. 엄마는 언제나 말했어요. 내가 엄마를 당당하게 해줘야 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시지옥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는 엄마들과 그 엄마들이 그런 입장에 서게 된 사회적 분위기가 떠올랐는데요. 이런 상황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라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좋은 직장인이 계속 다녀야 한다는 엄마의 강요에 폭발한 주인공은 자취방에 문을 잠그고 연락을 모두 끊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인공의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집안에 스스로 갇히기를 선택했다. 사직서를 낸 뒤 교육청 게시판에 그동안 녹음한 폭언 파일을 올리고 방에 틀어박혔다. 모든 SNS를 지우고 메신저 앱은 초기화시켰다. 쏟아지는 연락은 다 차단하거나 무시했다. 바깥의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중은 몰라도 지금은 찾아보지 않을 것이다. 부장은 징계를 받을 수도 단순한 착오 혹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나는 다만 누구보다 나를 상처 입힌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걸.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게 하고 싶었다. 그게 설령 스스로를 망치는 방법일지라도 말이다. 네, 이런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심심치 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도 좋은 모범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여야 했던 아이들의 복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하고 싶은 복수라니. 자식으로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이미 부모가 된 저에게도 조심하라는 경고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도 작가는 그 인물을 그냥 방구석에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그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었거든요. 그녀는 그 손을 잡기로 했고요. 어쩌면 이렇게 부모가 짜놓은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행복하게 웃는 것이 제일 좋은 복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치즈 이야기라는 작품집에 실린 표제작 치즈 이야기는 어떨까요? 주인공은 어렸을 적에 혼자 자신을 키우던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는데요. 애인이 집에 들어오면 주인공은 항상 방 안에 갇히게 됩니다. 방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문이 잠겨서 다음날 아침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혹은 며칠씩 엄마가 여행하는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방 안에는 요강과 빵, 과자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애인과 헤어진 엄마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주인공은 오랫동안 잊힌 채 방에 방치되었는데요. 사람들의 신고로 겨우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사회시설에 맡겨져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와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 상태가 되어 직계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은 큰 거부감 없이 다시 옛날 그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갇혔던 방에 엄마를 가둡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요리를 공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치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쿰쿰하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값비싼 치즈들에 대해서 계속 떠듭니다. 치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인지 아주 덤덤합니다. 괴롭다거나 분노한다거나 그러한 감정이 배제된 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갇혔을 때 자신의 몸에서 나던 지독한 냄새, 그리고 지금 엄마의 몸에서 나는 냄새. 주인공은 어렸을 때 꿈에서 부모님이 치즈가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녀가 그 치즈로 스프를 끓여 만들어 주었다는 것도요. 그것을 자신이 먹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맛이 있어서 꿈이 깨어서 너무 아쉬웠다는 점도요. 자, 이쯤 되면 조예은 월드에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어렸을 때 꿈에서 먹던 그 맛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며칠 동안 씻지 않아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대한 치즈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책에 실린 소라는 영원히라는 단편에서도 아이에 대한 폭력은 나타납니다. 소라는 어렸을 적에 아빠가 일하던 공장에서 놀다가 오른손의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가까스로 봉합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뒤로 그 손가락에 물건들이 닿으면 그 물건의 기억을 잃게 되는 일명 사이코메트리라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괴로운데 부모님은 이 능력이 있다는 게 알려진 후 소라를 돈벌이로 이용합니다. 사무실을 열어 의뢰인들이 가져오는 물건의 기억을 통해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돈을 받는 건데요. 당연하게도 어린 나이에 소라는 온갖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건의 기억을 읽는다는 건 그 물건을 스친 사람들의 기억을 같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 소라는 살인사건 증거물인 칼을 만지면 그 칼을 쥐고 살해를 한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후에 소라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신의 오른팔을 잘라내게 됩니다. 이 소설은 사실 처음 읽었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리뷰를 쓰기 위해서 다시 훑어보다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후에 이 소라는 인공팔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능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람들의 기억을 공유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소설 속 시대 설정은 가까운 미래로 인간들이 신체 일부를 기계로 만든 인공신체로 대체하여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시대였는데요. 후에 소라는 수없이 많이 버려진 이런 인공신체들을 곁에 두어서 타인의 삶을 꿈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거기서 소라는 마치 신과 같은 이미지로 표현되는데요. 늙지도 않고 그대로 인공신체들이 쌓인 언덕 위에서 거의 잠만 잡니다. 꿈속에서 다른 이들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삶을 영원히 자신의 기억 속에서 살게 해줍니다. 글을 취재하러 갔던 작가는 그 거대하게 쌓인 인공신체들이 썩지 않는 살점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작가에게 소라는 말해요.
저는 당신도 될 수 있답니다. 당신이 거친 모든 찰나, 스쳐 지나간 기분을 고스란히 되새길 수 있어요. 궁금하지 않나요? 오롯이 혼자서 감내해온 감정들, 어쩌면 당신 그 자체일지도 모르는 시간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기분이. 네, 후에 그 작가는 마치 신도처럼 소라 곁에 머무는데요. 그러다가 곧 자신의 신체 일부와도 같은 액세서리를 그녀에게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것을 그는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마음에 계속 남았는데요. 조금은 그로테스크한 느낌과 황폐한 미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국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계속 곱씹게 되는 단편이었습니다. 네, 같은 책에 실린 수선화에 스치는 바람 또한 인상 깊었는데요. 소설 속에는 쌍둥이 자매가 나옵니다. 엄마는 원치 않는 아이들이었다고 말을 하고 불행히도 아빠는 일찍 돌아가십니다. 엄마는 자신에게는 1인분의 사랑밖에 없다면서 1인분을 정확하게 딱 반으로 나누어 공평하게 쌍둥이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방식이라는 것이 생일이 되면 선물을 딱 하나만 준비합니다. 둘 중에서 양보하는 아이에게는 착하다면서 더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꼭 껴안아 주는 것이며 선물을 차지한 이에게는 욕심쟁이라며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매정한 말을 듣기 무서웠던 언니는 항상 동생에게 선물을 양보하게 되는데요. 동생 또한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물질적인 선물을 항상 받게 됩니다.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언니는 어느 순간 동생을 더 빛내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해가면서 동생의 모든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동생은 어느 순간 인플루언서가 되고 언니는 그런 동생의 뒤에서 동생의 행동들을 조정합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섬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관계가 부모와 아이와 관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모든 것을 지원해주면서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듯이 자식의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드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동생이 언니의 명령 하나를 거부하는데요. 거기에서 언니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면서 마치 부모가 말하듯이 말이죠. 분노하는 언니에게 동생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 사랑이라는 대답이 저는 오히려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언니도 사랑이라는 말에 혼란스러웠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엄마에게 잔인한 방식으로 사랑을 받아온 쌍둥이 자매는 서로를 다시 잔인하게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아이에게 행하는 폭력들이 있었다면 사회나 가정 내의 약자들이 받는 폭력 혹은 불평등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소설집 칵테일 러브 좀비의 칵테일 러브 좀비 단편에서는 갑자기 좀비 바이러스가 생겨서 퍼지게 되는 상황을 그려내는데요. 다행히 크게 감염은 없고 금방 종식이 됩니다. 문제는 주인공 주연이라는 아이의 아빠가 1차 감염자가 되었다는 건데요. 밖으로 나가면 잡혀갈지 모르니까 집안에 묶어두고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연의 생각이 담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연은 자신에게 가족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했다. 아빠를 사랑했나? 사랑했다. 하지만 사랑하기만 하지는 않았다. 엄마를 함부로 대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이야기만 맞다고 주장하는 그가 꼴보기 싫었던 적도 많았다. 사실 싫은 기억이 더 많았다.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아빠와 함께 사는 엄마를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끔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빠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신에게 풀 때면 마찬가지로 싫었다. 네, 어쩌면 흔한 가정의 일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 사이엔 사랑도 있지만 언제나 애증뿐만 아니라 온갖 불편한 감정들이 다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이 소설에서 재밌는 건 예전에 인간이었을 땐 아빠나 좀비가 된 아빠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가족 내에서 아빠의 모습은 좀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자신이 좀비가 된 줄 모르는 아빠는 여전히 출근을 하려고 하고 식탁에 앉아 밥을 달라고 하고 주말에는 낮잠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비 바이러스가 어떻게 걸렸는지 아세요? 뱀술 때문이라는 설정입니다. 살아있는 뱀을 술로 담그고 그걸 나누어 마신 사람들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설정이었는데요.
뱀술이라는 것 그 자체가 구시대적인 산물이고 그걸 그대로 몸에 좋다고 마셨던 사람들도 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어서 조혜은 작가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명쾌히 알 것 같아서 통쾌한 소설이었습니다. 트로피컬 라이트에 실린 고기와 석류라는 단편도 인상 깊었습니다. 옥주라는 중년 여성은 남편과 구도심에서 식당을 경영했는데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곳을 벗어나자고 옥주라는 여성이 주장하지만 남편의 고집으로 끝까지 구도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또한 구시대 산물을 고집하는 칵테일 러브 좀비 아빠와 비슷한 모습이죠. 고집을 부리던 남편은 결국 암에 걸려서 옥주의 병간호를 받다가 사망하는데요. 결국 그 구도심에는 옥주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옥주는 분노합니다. 자신도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결국 자신은 혼자서 그 병을 감당하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옥주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억울함이 밀려들었다. 삶을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 손해보는 장사를 할 줄을 몰랐다. 이 나이를 먹도록 아직까지 이런 격정의 감정이 남아있다는 데 또 놀랐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하고는 다른 문제였다. 아니 외로움이긴 하지만 좀 더 뭐랄까 결말에 관한 문제였다. 아무도 자신과 같은 결말을 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상상하는 최악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서 끝까지 보살핌을 받고 떠난 남편보다 못할 게 뭔가. 결국 운이다. 운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 세상은 불공평하지. 어차피 멋대로 돌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고 운이라면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네, 어쩌면 이거는 돌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래전부터 돌봄의 주체는 언제나 여성이었고 그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이들을 돌본 여성은 자신의 돌봄은 미처 누군가에게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 옥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인간도 짐승도 아닌 존재가 나타납니다. 아이인 듯하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그 존재에게 옥주는 붉은 눈이 인상적이라서 석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그 존재를 드립니다. 옥주는 새로운 돌봄을 시작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결말을 준비하는 걸까요? 이야기는 짧지만 조혜은 작가님의 작품 중에 인상 깊었던 단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소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장르적으로 타임리프를 차용한 소설도 몇 편 있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황금가지 타임리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오버랩 나이프가 가장 스토리도 탄탄해서 인상적이었고요. 시공간에 갑자기 틈이 생겨서 다른 시공간으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세계관을 가진 릴리의 손은 낯선 세계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쓸쓸함과 그 공허함을 타인과 함께 어떻게 채워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확히 타임리프 장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살짝 타임리프의 느낌을 가져와서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을 그린 푸른 머리칼의 살인마라는 단편이 있었는데요. 동화 같은 이야기라서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SF 장르 소설도 몇 편 보였는데요. 모두 치즈 이야기에 실려 있었고요. 제목은 두 번째 해연과 안락의 섬입니다. 두 번째 해연은 생체 기억 이식술이라는 기술로 죽은 해연의 기억을 가져와서 해연이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자신을 딸로 인정하지 않는 아빠와 우주여행을 떠나다가 아무도 없는 죽은 행성에 불시착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와 한 번 입력된 일은 절대 잊지 않는 해연. 해연은 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둘은 생명체가 없는 행성에서 살아서 돌아가기 위해 기억과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안락의 섬은 고등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나타나서 자신들의 연구에 필요한 지원자를 받는 설정인데요. 네, 여기서 지원자는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을 파라다이스 같은 섬에 초대해서 편안히 보내주고 그 사체를 자신들의 연구 샘플로 가져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정이 흥미롭긴 했는데요.
과연 우리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그런 불필요한 인도적인 행동을 할까 싶어서 저에게는 설득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컬트 장르를 기대했던 터라서 그게 SF 장르로 가면서 조혜은만의 느낌이 좀 감소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SF 오컬트 장르도 충분히 재미있게 쓰실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혜은 작가님의 소설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나 목마 등이 1인칭으로 등장하는 소설이었는데요. 습지의 사랑에서는 물귀신이 1인칭으로 나와 자신의 공허함과 지루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숲귀신을 만나는데요. 그 뒤부터 귀여운 사랑이 펼쳐집니다. 귀신들은 이미 죽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미 비극인데요. 결국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 감정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사랑스러운 소설이었습니다. 나쁜 꿈과 함께에서는 인큐버스, 곧 목마가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악몽을 꾸게 하고 사람들의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목마에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딘지 묘하게 자꾸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서 그 사람의 집에 매일 가게 됩니다. 네, 이렇듯이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귀신이나 다른 존재는 그저 무섭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슬프거나 공허하고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3권의 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정리하다 보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점점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밌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점이 많았다는 거겠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단편소설만 읽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요. 독자들이 왜 한국문학의 미래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는 장르 문학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그쪽 분야의 책들을 더 탐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건 조혜은 작가님 책 덕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작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